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한 일은 언젠간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사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우리 가족에게 특별하다면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내가 사건의 진실을 알더니 저보고 꼭 여기저기 알려야 한다고 독촉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내가 집에 있을 때 유튜브 사연을 듣는 게 취미라 저한테 이런 사연이 생기면 꼭 말해달라고 했었는데요. 마침 진짜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생겼네요. 일단 가장 먼저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요. 저는 서울에서 5형제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엔 남아선호 사상이 대한민국 전국에 만연할 때라 이웃집에선 우리 집을 그렇게 부러워했다는데요. 실상 저는 만족하지 않았답니다. 만약 제가 장남이거나 막내였으면 저도 아들인 덕을 톡톡히 보며 자랐을 텐데요. 하필이면 넷째라서 중간에 끼어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남아 선호 사상은 장남 위주로 굴러가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집도 다르지 않아서 부모님은 첫째 형을 특별히 더 챙기셨고 실제로 지원도 제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형제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다들 말하던데 저는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저를 시골에 있는 친할머니 집으로 강제로 보냈기 때문인데요.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 도저히 아들 5은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은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장남인 첫째 형과 공부를 잘했던 둘째 형, 그리고 제일 키가 커서 집안일이나 농사를 돕는 데 적격이었던 셋째 형은 보낼 수가 없으니 저를 보냈던 거랍니다. 막내는 막내라는 이유로 부모님과 형들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렇게 저밖에 보낼 아들이 없다며 저를 시골 중에서도 시골인 버스도 하루에 한두 대 다니는 친할머니 집으로 보냈는데요. 웃기게도 막내와 저는 고작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고 부모님 사랑을 받고 싶었고 형들과 놀고 싶었는데 7살에 시골로 보내져서 혼자 할머니와 둘이 논밭에서 구르며 자랐죠. 할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제 기억 속의 할머니는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혼자서 외로웠는데 손주가 왔다며 좋아하시며 저한테 없는 살림에 최대한 많이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서울에서는 형제들에 치여 부모님께 제대로 된 관심도 받지 못했었는데요. 형들도 막내를 예뻐했지 저한텐 그리 관심이 크지 않아서 외로웠어요. 그런데 시골에 왔더니 할머니가 저만 예뻐하고 저한테만 맛있는 사탕도 사주시고 저만 바라봐 주시니 어찌나 좋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은 그렇게 저를 시골에 보내고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3달에 한 번은 보러 오셨는데요. 저는 할머니와 지내는 게 너무 즐거워서 집을 떠나는 부모님을 보며 나중에는 울지도 않고 손은 흔들며 인사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할머니는 제 인생의 전부였죠. 초등학교도 거기서 온전히 다 나왔는데요. 시골이라 애들도 몇 없어서 한 학년에 2~3명이 전부라 전교생이 다 같이 친했었어요. 서로 집에도 놀러가고 도울 일이 있으면 과수원하고 논밭을 돌며 몰려다니며 도와주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친형들과 막내보다 그 시절 같이 놀았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부모님 사정이 나아져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시골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바로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버스를 2번 갈아타면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며 할머니랑 둘이 꼭 붙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진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병에 걸리셨던 것도 아니고
전조 증상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까 허리랑 무릎이 종종 아프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동네 어른들은 저에게 자다 돌아가셨고 평균 연령보다 오래 사셨으니 호상이라고 하셨지만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급하게 부모님이 형들과 막내를 데리고 내려오셨는데요. 그렇게 내려온 가족들은 신경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이 저의 가슴을 너무 후벼 파서 장례식장에서 우느라 실신까지 했을 정도였어요. 서울로 가자는 부모님을 뿌리치고 혼자 할머니와 같이 살던 집에서 대자로 뻗어 누워서 안 올라간다고 나는 여기서 평생 살 거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옆집 살던 순이 아줌마가 저한테 성공해서 나중에 하늘에서 할머니 만나면 당당하게 찾아가야지 하며 저를 다독여 주시고 친구들도 서울에 가야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라고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저를 서울로 보내셨어요. 그렇게 서울로 올라왔더니 저는 한동안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는 할머니가 나만 바라보고 오로지 저만 챙기고 저도 학교 갔다 오면 밭에서 일하는 할머니 옆에서 떠들고 집에 올 때도 할머니를 업고 집에 오고 또 자기 전까지 할머니랑 대화를 했었는데 서울에서는 저한테 그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 당시 큰형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었고 둘째 형은 결혼해서 나가 살았습니다. 방이 큰 방이 2개였고 작은 창고 같은 방이 하나, 그렇게 총 3개였는데 큰 방은 부모님 방과 큰형 식구들 방이라 나머지 창고 같은 방에서 셋째 형과 막내, 그리고 제가 살았어요. 말이 방이지 그건 우리 장정 3명이 누우면 자리가 빈틈이 없어서 겹쳐 자야 할 정도로 작았어요. 셋째 형은 답답하다고 거실에 나가 잤습니다. 부모님은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셨고 그 일을 셋째 형이 돕고 있었어요. 첫째 형과 형수님은 정육점 옆에서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둘째 형은 우리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해서 대학도 잘 들어가고 결국 은행에서 일할 정도로 똑똑했어요. 형수님도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심지어 형수님 집안은 그래도 좀 괜찮게 사는 편이라 둘째 형이 우리 중에 제일 성공했답니다. 그렇게 집에 있는 막내와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저는 졸지에 갑자기 서울로 가자마자 조카들을 키우게 됐죠. 원래 막내가 본인이 학생이면서도 조카들을 키웠었는데 제가 오니까 저한테 형 마침 잘 올라왔다고 이제 본인은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저한테 조카들을 떠넘겼습니다. 제가 황당해하니까 부모님은 막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시골에서 할머니의 보살핌만 받다가 졸지에 육아를 하게 된 저는 황당했지만 제가 아니면 5살, 3살이던 조카들을 볼 사람이 없어서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엄마와 형수님이 해놓으신 밥으로 애들 밥을 먹이고 놀아줘야 했어요. 저도 어렸었는데 어른들의 관심은 받을 수가 없었고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학교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는데 친구를 사귀어도 저는 집에 가서 조카들을 돌봐야 하니까 노는데 자꾸 빠지고 그래서 친구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래도 부모님이나 큰형 부부가 저한테 고마워하면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제 희생을 당연히 여기며 아이들을 조금만 덜 챙겨도 큰형은 저를 오히려 혼냈기 때문입니다. 조카들이 아프면 저도 학생인데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봐야 했어요. 집에 사람은 많은데 버는 돈은 적으니 항상 배고픈 상태로 있었죠. 어쩌다 집에 먹을 게 생겨도 무조건 아기들을 먼저 주어야 해서 저는 뭘 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정육점 아들이니 고기는 많이 먹었겠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고기는 팔아야 하는 거고 우리 집까지 부모님이 싱싱한 고기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시골에서도 할머니의 사정이 여의치는 않았지만 거기선 저만 아이였으니 할머니는 오로지 저한테만 관심을 쏟고
둘이 요리해서 고기도 종종 먹고 그랬거든요. 똑같이 가난해도 상황이 너무 달라서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는 매일 밤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언제는 견디기 힘들어 학교가 끝나고 어린이집에 가지도 않고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타 할머니와 살던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몰래 갔어도 워낙 좁은 동네라 주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어떻게 지냈냐고 하며 저에게 따뜻한 관심과 없는 살림에 반갑다며 맛있는 음식들도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까지 했었죠. 그렇게 할머니가 안 계신 집에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자고 일어나 다음날 서울에 갔더니 큰형은 저를 보자마자 한 대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엄마는 절 보고 기본이 되지 않았다고 그럴 거면 집을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니 제가 집에 있고 싶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갔고 저는 집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도 피부칠하고 버는 월급 중 일부를 매달 집으로 주었는데요. 아버지는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셨어요. 월급을 속여서 몰래 돈을 모아놓고 저는 군대를 빨리 다녀왔는데 전역하고 나서는 공장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결혼이 아니라면 집을 빠져나올 구석이 없었기도 했고 아내한테 첫눈에 반해서 제가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아내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저와 달리 첫째였고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의 학비를 벌어야 해서 본인이 공장에 나와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당장 그 희생을 멈추라고 하며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따님과 결혼하면 적어도 굶기지는 않겠습니다. 장인어른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살아계실 때 저만 보면 제가 했던 저 말을 따라 하셨어요. 제가 무작정 아내 집에 찾아가서 결혼하겠다고 하고 저 말을 했었는데 저는 진짜 너무나도 진심으로 한 말이었거든요. 황당해하는 장모님과 장인어른, 그리고 웃겨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웃던 아내와 어리둥절해 있던 처남까지 저도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특별히 가진 것도 전혀 없고 집에서 지원도 못 받는 저를 장인어른은 당당함이 마음에 든다고 바로 그날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제가 결혼한다니까 그냥 순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딱히 반대하실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반대한다고 제가 알겠다고 순응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부모님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결혼을 결심하고 부모님께 아내를 보여주는 것은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둘이 버스를 타고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 묘지에 가서 보여줄 때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 것도 아닌데 아내를 인사시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시골에 가서 할머니에게 아내도 소개하고 주민들에게 특히 저를 잘 챙겨주셨던 순이 아줌마에게 아내를 보여주었는데 다들 이렇게 예쁘고 참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부러워했습니다. 동창 형 누나들과 친구들도 저에게 잘 됐다고 마구 칭찬해줬는데요. 친형들보다 동창들에게 축하를 많이 받아서 얼떨떨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아내와 저는 서울에 있는 어떤 주택의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되게 가난했었습니다. 둘 다 집에서 지원받을 형편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공장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했지만 분명히 행복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이 부분에는 동의하는데요. 너무 가난해서 비가 오면 우리 집으로 물이 새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어도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사는 게 그리 나쁘지는 않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도 들어가는 돈이 많아 제 월급날에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날만을 기다리며 아내와 배고파도 굶주린 배를 달래며 기다렸어요. 또 사과가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큰형 가게에 가서 몰래 훔쳐와 먹기도 했었지만 진짜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아직도 아내와 둘이 있으면 그 시절을 얘기할 정도로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큰형은 제가 결혼해서 독립한 게 기특했는지
없는 살림에 집은 해주지 못했고 지원도 해주지 못했지만 정육점과 과일 가게에서 종종 먹을 것을 보내주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원망은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시절엔 다들 힘들게 살았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빵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 그래도 먹는 것을 만드는 공장이라 빵이 몇 개 남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아내와 먹기도 하며 버텼더니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반지하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칸빵이었지만 그것조차 기뻐서 아내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몰래 또 큰형 가게에 가서 훔치려고 했더니 형수님이 눈치채고 형 몰래 딸기랑 바나나를 챙겨주셔서 제가 조카들을 죽어라 돌봤던 보람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 가고 난 후에는 아내가 둘째도 임신하게 됐는데요. 둘째도 아들이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에 걸맞게 우리 부모님은 아들이 2명이나 나왔다고 좋아하셨는데 저는 사실 딸을 가지고 싶었답니다. 워낙 위아래로 형제들 뿐이라 여자아이를 키우고 싶었고 그건 아내도 동의했어요. 아내는 본인이 너무 여자라고 차별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딸을 낳으면 꼭 사랑을 많이 주자고 했었는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2명의 아이는 모두 남자아이였습니다. 물론 남자라고 아쉽거나 안 예쁜 건 전혀 아니었어요. 내 자식들인데 어떻게 안 예쁘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서 저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쉬는 시간에 짬을 내어 아이들에게 전화도 하고 아이들 사진을 가져가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집에 가면서 통닭이나 계란빵을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자지도 않고 저만 기다리다 아빠 왔다고 반기는데 그걸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에 아이가 있는 아버지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아이들이 신생아 때는 공장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해도 종일 집에서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받지 못하고 아이를 돌보는 아내가 안쓰러워 졸린데 뜬 눈으로 새벽 내내 아이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죠. 일하느라 바빠도 쉬는 날은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같이 데리고 공원에 가서 앉아있거나 공을 차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넷이 차를 타고 동해바다 쪽으로 바다를 보러 갔었을 때는 너무 즐거워서 시간이 마치 하루가 1초처럼 지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아들이 5이나 있는 우리 어머니는 사는 게 바빠서 시집살이를 원래도 전혀 시키지 않았는데 저나 둘째 형처럼 따로 살면 더욱 관심도 가지지 않아서 아내는 시집살이를 당하지도 않았죠. 어렸을 때는 그런 무심한 어머니한테 서운함도 많이 느끼고 서러웠던 적도 수도 없이 많았는데요. 클수록 무심하고 예민하지 않은 어머니가 오히려 좋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집에 부모님을 뵈러 갔었는데 가면 또 그렇게 미웠던 형제들도 어찌나 반갑던지 이제는 속에 있던 응어리들도 풀어져서 형들만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형들은 재수씨가 사람 하나 만들었다고 아내한테 고마워했죠. 셋째 형은 제가 둘째를 낳고 난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요. 무려 8살이나 어린 형수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형이 질투났던 이유는 형은 아이를 1명만 낳았는데 성별이 딸아이였기 때문이에요. 진짜 너무 부러워서 형수님을 보러 갔다가 아내와 저는 꼭 딸을 낳자고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산적같이 험악하게 생겼던 형이 딸을 낳고 온화하고 순해져서 정육점에서도 항상 웃고 있는 것을 보고 딸을 낳아야겠다는 제 다짐은 더 한층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낳는다고 그게 딸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아내와 저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아들 2명이면 할 일 다 했다며 그만 이제 만족하라는데 그럴수록 아내와 저는 딸에 대한 욕망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아들 2명이 둘 다 유치원생일 때 어떤 사건이 우리 집에 일어났는데요. 딸이 생긴 것은 아니고 제가 직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냥 무작정 다닌 것은 아니고
공장에서 오래 일하니까 거기서 형님들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형님이 자기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저를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선풍기 회사에서 직접 선풍기를 영업하는 일이었는데요. 본인은 영업이 성격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지만 제 성격에는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며 형님은 저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는 공장에 다니는 것보다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며 찬성했고 저는 진짜 그렇게 공장을 그만두고 선풍기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직장에 다니게 되었다니까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형들도 잘 되었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영업사원이 된 저는 선풍기를 팔러 돌아다녔는데 팔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공장에선 반복되는 일만 하다가 사람을 만나서 직접 제품을 파는 게 즐거웠고 또 그렇게 즐겁게 일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쌓여서 승진도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재직한 날에 비해 승진이 빨랐던 저는 기대에 맞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진짜 잠도 줄이고 밥도 안 먹고 일을 했었는데요. 덕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바빠서 집에 잘 들어가지도 못해서 불만이 있기도 했지만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또 좋아했습니다. 코피도 터지고 못 먹고 일하니 영양실조까지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일하는 게 어찌나 즐겁던지 나중에 회사가 어렵다고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때 저는 제 발로 나와서 직접 발로 뛰며 개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장과 소비자를 직접 중간에서 소개해서 공장에도 소비자들도 만족하는 결과를 내니까 오히려 다른 공장에서 저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선풍기 영업사원에서 저는 온갖 물품의 중개자가 되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덕분에 아들들과 아내는 넓은 아파트에서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죠. 아들들은 넓어진 집이 마음에 든다고 아빠가 최고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몸이 피곤해도 항상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힘들었던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당연히 힘들었던 일이 많았죠. 세상 사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갑자기 공장이 문을 닫아서 제품을 돈 받고 못 받는 고객들이 화가 나서 저를 찾아와서 따지기도 하고 반대로 다 만들었더니 고객들이 안 사겠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골머리를 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심지어 어떤 고객들은 본인들이 억울하다며 낯을 들고 저를 쫓아온 적도 있었죠. 처음엔 황당했지만 그것도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웃는 얼굴로 달래는 요령도 생겨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빠도 저는 와중에 아이들과 돌아가신 할머니를 챙기는 일은 무조건 했는데요. 할머니 기일에는 진짜 아무리 큰 건이라도 다 무시하고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갈 때에는 항상 마을 주민들에게 줄 선물을 가져갔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머니들은 평소에 제가 가지 못하니까 할머니 댁도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어요. 동창들도 제가 성공한 게 보기 좋다고 그때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말이 정답이라고 느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기일에 할머니를 보러 가면 너무 슬퍼서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었는데요. 제가 아이가 생기고 책임질 가정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할머니 무덤에 웃으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속으로 다음 아이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빌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었는지 바로 셋째는 공주님이 태어났어요. 셋째 막내딸은 늦둥이였는데요. 그때 당시 아들들이 둘 다 초등학생인지라 태어나자마자 막내 공주는 사랑만 받고 자랐습니다.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내와 저는 뛸 듯이 기뻤는데 기쁨도 잠시 막내딸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집으로 오지 못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3달까지 있다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실은 처음에 병원에서 저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도저히 딸을 보낼 수가 없어서 매일 밤 빌었고
그때는 너무 간절해서 하던 일도 중단하고 아내와 딸을 간호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나길 약하게 태어난 딸은 자라면서 병원에 꽤 자주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원래 몸이 약하다고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그래서 딸한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렇다고 아들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소외감을 주지는 않았어요. 제가 자라면서 제일 싫었던 것이 차별이고 서러움이라 아들들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몸으로 많이 놀아주었죠. 오히려 아들들은 막내가 아프니까 자기들이 저와 아내보다 더 나서서 딸을 돌보고 경호원처럼 딱 붙어서 다녀서 뿌듯했어요. 안 그래도 키우고 싶던 딸인데 아프기까지 하니까 저는 딸한테 온 신경이 쏠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딸 없던 시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딸 바보로 유명했습니다. 저도 저지만 아내도 유일하게 집에서 둘이 여자라서 딸을 많이 예뻐했었는데 제 딸이라서 그런 것도 맞지만 우리 딸이 아내를 닮아서 되게 예쁘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쏙 닮은 딸을 데리고 아내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 아내와 아이들 3명을 보며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지 생각이 들어 그 뒤로는 제가 자랑스럽게 말할 정도로 많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딸이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주 가서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병원비도 주기적으로 많이 나와 더 열심히 일할 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딸은 아주 순하고 사랑스러웠는데 애교도 많고 말도 잘하고 너무 예뻤습니다. 다만 몸이 약해 조금만 무리하거나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갑자기 오면 과호흡이 왔는데요. 그러다가 종종 더 나아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 증상은 초등학생 때가 제일 심했는데 오죽하면 아내는 딸이 학교에 가면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과호흡 증상이 올 수 있으니 항상 아내와 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답니다. 집에서 저런 증상이 오면 우리가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바로 대처하기가 어려워서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경계했었죠. 그렇다고 몸이 좋지 않다고 아이를 집안에서만 키울 수도 없었고 아들들은 나이 차이가 나서 같이 학교에 다닐 수도 없으니 딸은 우리 집안의 집중 대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조퇴도 많이 하고 몸이 약해서 살이 찌지 않으니 기력도 없어서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곤 했어요. 이 사정을 아는 거래처 사장님은 대안학교에 딸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아내와 대안학교를 알아보았더니 꽤 괜찮은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대안학교를 보냈고 집과 거리가 꽤 있었지만 그 거리를 저는 거리낌 없이 항상 제가 데려다 주었어요. 데려다 주며 딸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기억이 저에게도 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답니다. 아픈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당하게 아프다고 밝혀도 아무 상관없다고 저는 늘 딸에게 얘기했었는데요. 딸이 성인이 되어 저한테 말하길 그 말이 참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대안학교라 선생님도 일반 학교와 비교해서 아이들 맞는 수가 적으니 관심도 많으셨고 굉장히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딸도 그 전까지는 본인이 다른 친구들과 달리 몸이 약하니까 체육에 끼지도 못하고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어 했었는데 대안학교를 진학하고 난 뒤에는 많이 밝아져서 저도 아내도 아들들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보다 몸도 건강해지고 학교에서도 확실히 더 아이한테 관심이 많아지니까 심적으로 조금 괜찮아졌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병원에 가면 항상 좋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었어요. 대안학교에 다니고 나서는 병원에서도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날 우리는 가족끼리 파티를 했었는데 사실 딸의 심장이 좋지 않아 이식 수술까지 고려할 정도라 그때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 매일 기도하고 같이 이겨내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식 수술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이대로 조심하며 살면 된다는 소리를 들었고 너무 기뻐서 의사를 끌어안고 울었더니
저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제가 5형제였던 사실을 그렇게 어린 시절에는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5형제가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밝고 애교도 많은 딸이었지만 또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던 딸에게 조카들은 최고의 친구였거든요. 특히 셋째 형이 둘째도 딸을 낳았는데 조카와 우리 딸이 동갑이라 둘은 아주 친하게 붙어 다녔습니다. 조카가 성격이 되게 활발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우리 딸과 잘 놀아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셋째 형한테 맞은 적이 많아서 어릴 때는 형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크고 나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딸은 대안학교를 나와 성인이 되었는데요. 그전까지는 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항상 데려다주고 만약 일하느라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으면 아들들이 나서서 딸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괜찮았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미성년자 때처럼 이동이 한정적이지 않으니 딸은 밖에서 자주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유독 사람이 많은 밀집되어 있는 곳을 가면 숨을 쉬기 힘들어했고 특히 그 증상은 지하철을 탈 때 심했어요. 그렇다고 딸이 어디 갈 때마다 우리가 데려다 줄 수도 없었고 면허를 따면 차를 사주겠다고 했더니 딸은 차를 운전하는 것은 본인이 힘들다고 거절했습니다.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막내딸은 괜찮다고 이것도 자기가 이겨내야 할 과정이라고 오히려 다독였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따뜻하게 살아갔는데요. 그러다 첫째 아들이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사내 연애로 며느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뒤를 이어 결혼을 했는데 둘째는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화가로 활동했는데 음악을 전공한 며느리를 만나서 예술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를 만나 결혼할 때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아들들이 결혼할 때는 최고로 지원을 해주고 싶었어요. 둘 다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사서 아들 명의로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다른 것은 진짜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돈 없는 서러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사치가 심하면 안 되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육아 철학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집 애들은 사치와는 거리가 멀어서 명품이나 고급 취미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사업에 크게 성공하며 돈을 많이 벌 때에도 아내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게 사업이라고 벌어오는 족족 적금을 들고 예금으로 돈을 굴렸는데 그런 현명한 아내 덕분에 자금이 많았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돈은 어떻게 그렇게 잘 굴리는지 옆에서 지켜보면 신기할 정도였어요. 사실 제가 돈을 버는 것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는데 투자나 저축에는 영 소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쪽으로 눈이 밝아서 재산을 2배로 불리기도 했답니다. 돈을 많이 벌며 부모님께도 많이 가져다 드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좋은 곳을 많이 데리고 다녔었는데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정도였죠. 부모님도 대놓고 5형제 중에 제가 제일 성공할 줄은 전혀 몰랐다며 좋아하셨습니다. 형들도 놀라고 성공한 저도 스스로 놀랄 정도였으니 가족들은 어땠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들 2명이 집을 나가니 집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막내딸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결혼하며 나가면서 아내는 부쩍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요. 딸이 옆에서 많이 신경 써주었어요. 그때가 아내가 갱년기 기간이라 감정도 들쭉날쭉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딸과 제가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여행도 다니고 꽃도 사서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근교에 다니기도 했죠. 딸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전공은 바로 유아교육과였습니다. 제가 주변에 유치원 선생님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되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체력 소모도 많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반대도 많이 하고 다른 공부만으로 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어떤지 묻기도 했어요. 국어 국문학과나 영어 영문학 같은 전공을 추천했는데 하지만 딸은 무조건 자기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기처럼 몸이 약한 어린이들이 있으면 도움을 주고 세상 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힘쓰고 싶다는 딸의 말에 아내와 저는 결국 허락하게 되었어요. 만약 나중에 몸이 힘들면 그만두고 제가 카페라도 차려줄 생각으로 유아교육과를 보냈고 딸은 의외로 실습도 재밌어하며 다녔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어릴 때보다 확실히 몸이 좋아졌다고 이식이나 수술은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물론 병이라는 게 지금은 당장 괜찮고 증상이 없어도 나중에 재발할 수도 있고 괜찮다가도 하루아침에 아프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기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딸도 몸이 아프다고 움츠려 살기는 싫다며 여기저기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요. 23살 때에는 한 달 동안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사실 이때 딸은 엄마에게 말하면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에게 먼저 말을 했었는데 저도 내키지는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아픈데 굳이 외국까지 가야겠냐, 거기서 아프면 어떡하냐 했더니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여행은 무리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다고 꼭 가겠다고 고집부리는 딸을 저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아내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극구 반대하며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딸은 무조건 가겠다고 하고 결국 셋째 형의 둘째 딸인 동갑 사촌과 같이 가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돈은 제가 다 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딸의 친한 친구로 지내준 조카가 고맙기도 하고 셋째 형의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우려와 달리 딸은 조카와 아주 즐거운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너무나도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입국할 수 있었어요. 그 계기로 성격도 더 밝아졌지만 여전히 좁고 답답한 곳에 가면 예전처럼 쓰러지지는 않아도 과호흡이 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 보면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과호흡 오는 횟수도 줄어드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며 아내와 다행이라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아들 2명은 결혼하고 첫째 아들은 손주까지 낳았는데 손주는 아들이었어요. 우리 집 유전자에 아들이 많은 건지 아들이 아들을 낳아 저는 당연히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웃기더라고요. 손주도 어찌나 이쁜지 집에 놀러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다 저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오던 여름이었는데요. 호우주의보가 발생할 정도였고 진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너무 와서 우산도 뒤집히고 건물들은 누수가 발생하고 심지어 반지하는 잠길 정도로 심각한 날씨였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비로 난리가 난 것을 보고 조용히 집에 있어야지 생각했는데 거래처 공장 중 어떤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받을 때까지 전화할 기세라 안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정 사장 어떡하지? 지금 물건들이 다 젖어서 내가 옮기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정해진 날짜에 출고 절대 못해. 아이고 사장님 그거 이미 2주가 밀려서 빨리 배송해줘야 하는데요. 내가 지금 열심히 다른 창고에 옮기고 있는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야.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어쩔 수 없이 40분 거리에 있는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 온다니까 아내는 나가지 말라고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저를 말렸지만 실내를 바탕으로 일하는 저에게 배송이 더 밀리고 그대로 제품들을 다 폐기하게 되는 것은 너무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다행히 먼 거리도 아니었고 고속도로를 타긴 하지만 4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라 저도 재빨리 다녀오게 되었어요. 빨리 가서 사장님을 도와 다른 창고에 제품들만 옮기고 수습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오려고 제 차를 타고 나왔는데 비가 심하게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운전을 아예 못할 정도로 침수가 된 것은 아니라 고속도로는 괜찮아서 느린 속도로 살살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아예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깜빡이를 켠 채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흰색 승용차가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제 차선으로 넘어오더라고요. 속으로 뭐 저딴 놈이 다 있어 하고 조심히 느리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운전 중 작동이 뭐가 안 되는 건지 계속 멈추고 서고 반복하는 흰색 차를 보고 저는 저런 차는 피해야 한다 생각하고 옆 차선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또 제가 있는 1차선으로 2차선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제가 달리는 것도 무시한 채 무작정 차를 1차선으로 옮기더라고요. 비 때문에 차가 미끄러졌던 것일 수도 있으니 참을 인을 3번 넘게 새기며 조심히 운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앞차가 아예 차선 자체를 중간에 두고 1차선과 2차선의 중앙에서 운전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저도 저지만 뒤에 달리는 다른 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흰색 차가 너무 위험해서 제가 작게 클락션을 빵 울렸어요. 그리고 창문을 내려 설명해 주려 했는데 자기한테 빵 했다는 것에 화가 났는지 흰색 차는 1차선과 2차선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계속 앞에서 저러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운전 경력만 30년이 넘고 평소에 하루에도 운전하는 시간이 아주 길어서 운전에는 자신이 있어 저래도 사고가 나지 않고 침착하게 운전했는데 이번엔 갑자기 제 차 바로 앞에서 정지하는 흰 차를 보고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멀쩡한 날씨에도 저러면 화가 날 텐데 비가 억수처럼 쏟아져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데 저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내려서 따지고 싶었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기도 하고 저런 놈은 괜히 상대하면 저만 피곤하니까 계속 갈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차가 제 바로 옆 차선으로 와서 저와 같은 속도로 달리더니 창문을 내렸습니다. 빵빵하며 저보고 창문을 내리라는 표시를 하길래 저도 그냥 사과하고 갈 길 가자고 해야겠다 싶어 창문을 내렸더니 그놈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새파랗게 어린 놈이고 우리 둘째 아들보다 어려 보이는 그놈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노인네가 관에나 들어가지 왜 차를 끌고 나와? 죽을래? 저는 저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뭐? 하며 내려보려고 하려 했는데 그 말을 끝으로 흰색 차는 앞으로 쑥 달려나가더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모욕감도 느꼈었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싶어 여전히 천천히 깜빡이를 켠 채 달리고 있었는데 흰 차는 또다시 저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창문을 내리지 않으니까 앞에서 차선을 막고 정지하고 난리를 치는 흰 차를 보고 저는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생각하고 갓길에 차를 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던 흰 차는 또다시 차선을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흰 차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앞에는 트럭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 저는 그대로 트럭에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있었던 일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무엇보다 저는 저 상태로 정신을 잃어 눈을 떴더니 병원이었어요. 나중에 경찰한테 들은 말로는 앞에 이미 빗길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비가 많이 와서 앞차의 번호판이 전혀 보이지 않아 보복 운전을 했던 가해자는 찾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제 몸이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내와 딸이 제 옆에서 손을 잡고 울고 있었는데 제가 14일이나 눈을 뜨지 않고 있었대요. 딸은 제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진짜라는 말 들어보셨죠? 막 눈을 떴을 때도 괴로웠는데 날이 갈수록 저는 더 몸이 좋지 않았어요. 첫 한 달은 걸을 수도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했고 그 뒤로도 팔 골절이 심해 수술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진짜 의사 말에 의하면 뒷차가 바로 신고해줘서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뒷차는 제가 앞에서 보복운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미 경찰에 신고해줬던 고마운 분인데요.
저한테 제 앞차가 미쳤다고 하며 대신 화를 내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도 달려오시고 형들도 조카들도 달려와서 이 사고에 매달렸는데 결국 그 앞차를 찾지는 못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경찰이 원망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때 비가 폭우처럼 쏟아져서 제가 아무리 블랙박스를 봐도 앞차가 흰색이라는 것만 알지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난 사고라서 되돌릴 수도 없고 저는 몸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장장 1년 동안의 병원 재활치료가 끝나고 저는 정상인처럼 몸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완치가 아니라 관절 문제라 언제든지 다시 아플 수 있다며 병원에서는 웬만하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퇴원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는데 자꾸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이라면 눈 감고도 할 만큼 자신이 있었고 무사고 30년 경력이었는데 저런 몰상식한 가해자를 만나서 이런 사고가 날 줄은 전혀 몰랐죠. 다행히 열심히 정신과도 다니면서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다시 운전은 가능해졌지만 아직도 비가 오면 저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을 정도로 저 사고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저도 그렇고 딸도 너무 놀라서 한동안 진정제를 맞기도 했었어요. 아내도 저한테 신경을 쓰느라 머리가 아파서 그 여파로 편두통까지 생겨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어요. 다행히 아내도 저와 같이 정신과를 다니며 예전보다는 확실히 괜찮아졌지만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은 아내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 건 분명한데 마음이 아프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놈을 다시 만난다면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꼭 한 대는 때려야지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놈을 제가 어디서 만나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나쁜 기억은 잊자고 하며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어느 날 진지하게 첫째와 둘째 부부까지 부르더니 중대 발표를 했는데 바로 자기가 결혼할 상대를 찾았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에 우리는 다들 신나고 행복해서 어떤 남자냐고 궁금했더니 바로 주말에 데려온다기에 저는 소중하게 키운 우리 막내딸까지 결혼하는구나 싶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고 식구들이 모여서 막내의 짝을 기다렸는데 저는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온 딸의 남자친구를 보고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네, 바로 그놈은 저를 지금까지도 병원에 종종 방문하게 만든 가해자였어요. 사람이 당황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 아세요? 저는 상상 속에서는 그놈을 만나면 바로 달려가서 코에 주먹을 꽂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당황했던 것은 그놈은 심지어 저를 기억도 못하는 눈치였어요. 저에게 살갑게 웃으며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놈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해자가 틀림없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진 딸의 표정을 보고 다들 신난 표정으로 즐거운 가족들을 보니 저놈이 바로 그놈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날 무슨 정신으로 대화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식구들이 집에 가고 아내가 저한테 예비사위 어떠냐고 물었는데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오히려 제가 아내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었더니 저처럼 중간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우연인지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가해자라니. 저는 갑자기 분노가 확 와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더니 아내가 교통사고 후유증이냐고 놀랐습니다. 저와 아내는 신혼 때부터 약속했던 게 있었는데요. 절대 부부 사이에 비밀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살인을 해도 서로에게 가장 먼저 알리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그날 밤 아내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저 예비사위가 나를 사고나게 했던 가해자라고 했더니 아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며 당장 딸에게 얘기해야 한다며 달려나갈 기세였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그렇게 알리고 싶었는데 사실 딸이 그때 제가 다쳤던 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고 얘기만 나와도 힘들어하고
텔레비전에서 사고 장면만 나오면 눈을 꼭 감고 채널을 돌릴 정도였거든요. 야밤에 애쓰러져서 응급실 갈 일 있냐고 아내를 말리고 아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밤을 새워 논의했습니다. 아내는 저놈한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생각에 깊게 빠졌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저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아내 말에 의하면 딸은 콩깍지가 잔뜩 씌여 지금 본인 세상에는 남자친구가 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예비사위를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라는 말에 저는 번뜩 복수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이날만을 바래왔었는데 드디어 복수하게 되어 얼마나 신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놈이 저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저놈에게 틀림없는 약점이었는데 저는 저놈의 명함을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싹 돌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당했던 사고의 가해자라고 알리며 사장님들이 저놈과 거래하면 나는 사장님들과 거래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바로 사장님들은 저놈과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며 일해서 제 사업이 탄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거래량이 제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저와 함께한 세월이 길면 10년 이상이라 사장님들은 분노하며 당장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일부러 한 번에 끊지 않고 서서히 목을 조르는 것처럼 처음엔 하나로 시작해서 시간을 두어 완전히 거래를 다 끊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놈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한 후 만났는데 그날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네, 나 기억 안 나? 몇 년 전 고속도로 검은 차 사고 나게 했지? 가해자는 수척한 얼굴로 나타나 처음에 제가 저렇게 말하자 의아한 얼굴을 했었는데요.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자 갑자기 헉 하며 놀라 자빠졌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내 딸한테 떨어져. 당신 요즘 거래 다 끊겼지? 그날도 알고 보니까 공장에 가는 길이었다며. 거기 그 공장들 다 나랑 거래하는 곳들이야. 딸한테 조용히 떠나면 내가 거래는 한두 개는 하게 해줄게. 가해자는 그 말을 듣고 죄송하다고 남들이 쳐다보는데도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에게 막말하며 보복운전했던 놈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말대로 그놈은 딸을 떠났는데 딸은 이별의 아픔에 쓰러질 수도 있어서 아내와 옆에서 지켜봤어요. 하지만 다행히 금방 회복하더라고요. 딸의 말대로 제 생각보다 훨씬 강한 우리 딸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딸에게 진실을 말해주었고 딸은 크게 분노하며 자기가 보는 눈이 없었다고 강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첫째 아들이 주위에서 좋은 사람을 딸에게 소개시켜주어 지금은 둘이 결혼 전제로 아주 잘 만나고 있답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거래처 사장님들의 말로는 죽은 듯이 소식이 끊겼다는데 원래 너무 인성이 좋지 않아 사장님들에게도 막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어쩌면 두둔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지 궁금할 정도로 가해자는 이때나 싶듯 거래가 다 끊겼다고 합니다. 사장님들도 제가 다쳤을 때 심하게 다쳤던 것을 기억해서 저런 놈과는 아무리 돈이 급해도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온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참 다사다난한 인생이었는데요. 그렇게 살았던 게 이렇게 복수할 기회도 주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딸의 말로는 그놈이 사업으로 아파트도 샀다던데 망하고 난 뒤에 그 아파트도 팔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되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잘 나가다 빈털터리가 된 기분을 느꼈으니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인성을 어떻게 고쳐서 살길 바랍니다. 딸의 말을 들어보면 사업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던데 그 결말이 이렇게 한순간에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거래가 끊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저는 저렇게 복수하고 행복해서 몇 달은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들과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둘째 아들이 손주를 낳았거든요.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도 자식이 아들인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딸은 저에게 보물 같은 존재가 확실합니다. 어떻게 보면 딸 덕분에 제가 찾을 수 없던 놈을 찾아 복수도 했었잖아요. 아들 부잣집에 이렇게 공주님이 나타난 것을 보면 제가 할머니 무덤 앞에서 빌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할머니도 길마다 여전히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무덤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과 사랑스러운 손주들까지 데리고 무덤에 가고는 하는데 손주들을 보니 저를 키웠던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텐데 손주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보하면서 즐거웠는데 듣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내가 무조건 제보하라 해서 하긴 했지만 저도 참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 사랑하는 우리 가족, 특히 아내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즐겁고 뿌듯한 경험으로 가득 찬 인생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